사람들은 보통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진실인지 나는 장인어른의 사건을 겪기 전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은 호인이셨습니다.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후 소일거리를 하시며 누구보다 건강해 보이셨죠. 딱 하나 술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만 빼면 말입니다. 박서방 이리 와서 한잔하게. 인생 뭐 있나? 좋은 사람과 좋은 술 나누는 게 최고지. 주말마다 처가에 가면 장인어른은 늘 반갑게 나를 맞이하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장모님이 정성껏 차린 안주와 함께 소주병이 놓여 있었죠. 장인어른의 주량은 한갑을 넘긴 나이에도 줄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도 나는 술기운에 산다며 호탕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끔 아내가 아빠 술 좀 주요. 건강 생각해야지라고 타박해도 장모님은 너희 아버지는 술 안 드시면 낙이 없는 사람이다. 저게 건강의 비결이야라며 오히려 부추기곤 하셨습니다. 그 호탕한 웃음 뒤에 간이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달은 작년 가을에 났습니다. 평소처럼 술을 드시던 장인어른이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며 쓰러지셨습니다. 눈동자는 이미 샛노랗게 변해 있었고 배는 복수가 차올라 임신한 사람처럼 불룩했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간 뒤 듣게 된 진단은 가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간경화 말기입니다. 간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셨어요. 그동안 통증이 없으셨던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담당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간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 제 역할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장인어른의 모습은 불과 일주일 전에 그 호탕하던 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황달 때문에 피부는 구리색으로 변했고 정신이 혼미해져 사위인 나조차 가끔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선생님?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장모님은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현재로서는 간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내사자 기증은 언제 순번이 올지 모릅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너무 위중해서 그때까지 버티실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안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고 장모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을 구하러 다니셨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 쪽 브로커를 통해 이식을 알아본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장모님은 평생 모은 적금을 해약해 중국행 비행기 표를 끊으려 했지만 불법 장기 이식의 위험성과 현지 사정 때문에 그마저도 무산되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장인어른의 목줄을 재워오는 동안 병실의 공기는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뇌사자 기증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우리 앞에는 수천 명의 대기자가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장인어른의 혈압이 떨어지고 산소 포화도가 요동칠 때마다 아내의 영혼은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힘없이 앉아있던 장모님이 갑자기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박서방, 자네 혈액형이 O형이라고 했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등 뒤로 차가운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인어른은 O형이셨습니다. 장모님과 아내는 B형이었습니다. 혈액형이 맞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사위인 나만이 장인어른과 같은 피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 O형입니다만. 내 대답이 떨어지기도 전에 장모님의 눈빛이 기게 할 정도로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의 탐욕에 가까운 눈빛이었습니다. 박서방, 자네밖에 없네. 자네가 우리 영감 좀 살려주게. 옆에 서 있던 아내의 시선이 내게 꽂혔습니다. 간절함과 강요가 뒤섞인 그 기묘한 침묵이 병원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몸의 절반을 떼어줘야 한다는 공포가 이성보다 먼저 나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장기가 침묵을 깨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박서방, 자네밖에 없네. 자네가 우리 영감 좀 살려주게. 장모님의 그 한마디는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를 타고 내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퀭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토록 사랑스럽던 아내의 눈망울이 그 순간만큼은 나를 심판대에 세운 검사의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우선 진정하세요. 이식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내 말은 채 끝나기도 전에 장모님의 통곡에 묻혔습니다. 아이고, 우리 영감 불쌍해서 어째.
뇌사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중국도 길이 막혔다는데. 이제 박서방 아니면 저 양반 그대로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돼? 박서방 자네, 우리 지혜랑 결혼할 때 내가 뭐라고 했나? 아들 하나 더 생긴 기분이라고 하지 않았나? 장모님의 아들 타령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을 때는 아들처럼 아낀다더니 정작 진짜 아들이라면 감히 요구하지도 못할 신체. 훼손을 사위인 내게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장모님을 말리기는커녕 내 손을 꼭 잡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의사 선생님이 혈액형만 맞으면 공여자 검사 바로 진행할 수 있대. 아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번 주가 고비라는데. 일단 검사만이라도 받아보면 안 될까? 제발. 아내의 눈물은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나는 차마 그 자리에서 내 몸 아까워서 못하겠다는 말을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떠밀리듯 공여자 적합성 검사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내 머릿속은 온갖 복잡한 생각으로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간이식 부작용, 간 공여자 우울증, 이식수술 사망률 같은 단어들을 밤새도록 검색했습니다. 간은 재생되는 장기라고들 하지만 수술 과정에서 담관이 손상되거나 대량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했던 내가 한순간에 환자가 되어 평생 조심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담당 교수와 면담이 잡혔습니다. 검사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박서방님은 간 수치도 정상이고 간의 크기나 혈관 구조도 이식하기에 아주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교수의 말은 장모님과 아내에게는 복음이었겠지만 나에게는 올감이었습니다. 교수는 모니터를 돌려 내 간의 단면도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환자 분장인 어른의 상태가 워낙 중하셔서 충분한 기능을 하려면 사위분 간의 약 50%에서 60% 정도를 절제해야 합니다. 오른쪽 간 전체를 떼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50% 이상요. 내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네, 적은 양이 아닙니다. 간은 다시 자라긴 하지만 공여자 역시 대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수술 후 수개월간은 극심한 피로감과 통증에 시달릴 것이고 만에 하나 합병증이 생기면 공여자 본인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공여자의 자발적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수의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자발적 의사. 하지만 내 뒤에는 나를 뚫어질 듯 쳐다보는 장모님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발적일 수 있는 환경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길, 장모님은 벌써부터 잔치가 난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서방 간이 아주 딱 맞는다니 이건 하늘의 뜻이야. 박서방, 자네 정말 큰일 하는 거야. 우리 가문의 은인이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자기한테 잘할게. 우리 아빠 살려주면 나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바보로 살 거야. 하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고맙다는 인사가 마치 이미 결정된 일에 대한 확인 도장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일 당장 회사에 나가야 하는 직장인이었고 아직 어린 우리 아이의 아빠였으며 무엇보다 내 몸을 가장 아끼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아프면 장모님이 자기 간을 떼어줄까? 아니, 만약 내 몸과 부모님이 아프시면 아내가 자기 간을 떼어주겠다고 먼저 나섰을까? 답은 뻔했습니다. 이 지독한 불균형 속에서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장기 기증판으로 전락해가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완벽하다는 판정은 나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그날 이후 처가는 마치 내가 이미 수술대 위에 올라가기로 확정한 것처럼 굴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언제 잡으면 좋을지, 수술 후에 몸보신은 무엇으로 시켜줄지 자기들끼리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나의 동의는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어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죠. 참다 못한 나는 일요일 오후 거실에 모인 장모님과 아내 앞에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지혜야. 나 수술 못하겠어. 순간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과일을 깎던 아내의 손이 멈췄고 장모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박서방 지금 뭐라고 했나? 못하겠다니. 교수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갈의 50%가 넘는 양이에요.
제 몸도 몸이지만 저 우리 집 가장이에요. 수술하다 잘못되거나 후유증이라도 남으면 우리 애는 어떡하고 우리 부모님은요? 전 무서워요. 이건 단순히 헌혈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장모님이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에 거치게 내려놓았습니다. 박서방,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우리 영감은 지금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어. 의사가 자네 간이 딱 맞는다는데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자네가 우리 집의 남편 맞나? 우리 집안 사람 맞느냐고. 어머니 집안 사람이기 이전에 저도 사람입니다. 제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옆에 있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자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아빠잖아. 남도 아니고 자기를 아들처럼 생각했던 우리 아빠라고. 검사 결과 좋게 나왔을 때 나 정말 하늘이 도운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와서 못하겠다니 그럼 아빠 그냥 죽으라는 거야. 아내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보고 아빠 죽어가는 걸 지켜만 보라는 거야. 자기가 안 해주면 아빠는 끝이야. 뇌사자는 기약도 없는데. 지혜야, 내 마음은 알겠지만 내 입장도 한 번만 생각해줘.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내 몸이 있어. 내가 만약 내 입장이라면 내 몸의 절반을 떼어주는 게 아무 고민 없이 가능했겠어. 무섭다는 내 감정이 그렇게 이기적인 거야. 나의 항별의 장모님은 급기야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사위를 드린 게 아니라 원수를 드렸네. 영감, 불쌍해서 어쩌나. 사위 놈이간 아까워서 장인 죽든 말든 상관없다네. 지혜야, 너 당장 짐 싸라. 이런 냉혈한이랑 한솥밥 먹고 살 수 있겠니? 장모님의 소라는 온 동네가 떠나가라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더니 장모님을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안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어둠 속에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옥 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안에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내는 내가 차려준 밥도 먹지 않았고 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집안에는 적막과 경멸 섞인 시선만이 존재했습니다. 더 괴로운 건 장모님의 파상 공세였습니다. 장모님은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카톡과 전화를 퍼부었습니다. 박서방, 자네가 사람인가? 짐승도 제 주인은 알아보는 법인데. 우리 영감 오늘 피를 토했네. 자네가 어제 거절해서 충격받아 그런 거야. 자네가 죽인 거나 다름없네. 지혜가 하루 종일 울다가 쓰러졌어. 자네 눈에는 자식 같은 아내 눈물도 안 보이나? 카톡 창을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장모님은 심지어 내 직장 동료들이나 본가 부모님께 연락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이가 간 아까워서 장인 죽인다고 소문을 내서 고개를 못 들게 만들겠다고 말이죠. 아내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 싸늘해졌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아내의 목소리는 이제 가시돋친 비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자기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출근하고 밥을 먹어? 병실에서 썩어가는 우리 아빠.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나지? 자기는 참 무서운 사람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나를 보호해주는 성벽이 아니라 나를 산채로 매장하려는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려 하는 본능이 이 집안에서는 제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병실 비용을 대고 주말마다 병수발을 들었던 나이. 지난 노력들은 간 하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나는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얼굴 위로 장모님이 보낸 카톡 알람이 다시 울렸습니다. 수술 날짜 잡았네. 자네가 와서 사인만 하게. 안 오면 나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릴 줄 알게.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효도라는 탈을 쓴 명백한 살인 협박이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설 때마다 숨이 턱 막히는 압박감이 나를 덮쳤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아내는 유령처럼 어둠 속에 앉아 있거나 안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도 아내는 아는 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 날카롭게 내 살을 파며 들어왔습니다. 지혜야, 밥은 먹었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건 싸늘한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문을 벌컥 열고 나와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기 입에는 밥이 들어가. 우리 아빠는 지금 미음 한 모금도 못 넘기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자기는 참 속도 좋다. 그 몸뚱이 건강하게 보존해서 천년만년 살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구는 거야. 이기적이라니. 지혜야, 이건 내 생명이 달린 문제야. 너한테는 아빠지만 나한테는 내 인생 전부라고. 내가 잘못되면 우리 가족은 누가 책임져? 핑계 대지 마. 의사가 안전하다잖아. 다른 집 사위들은 장인, 장모 살리려고 먼저 나서서 검사받고 수술한다는데 자기는 어떻게 된 게 검사 결과가 최고라는데도 이 모양이야. 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자기는 사랑이 뭔지 몰라. 그냥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소시오패스 같아. 소시오패스. 아내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장인어른의 병원비를 위해 내 비상금을 털고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장모님 대신 밤샘 간병을 하던 내 헌신은 그놈의 간 하나에 모두 지워졌습니다. 그 와중에 장모님의 카톡 폭격은 점점 더 기괴해졌습니다. 이제는 슬픔을 넘어선 관계가 느껴졌습니다. 본과 부모님을 건드리겠다는 협박에 나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나는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우리 부모님은 왜 끌어들입니까? 제가 범죄라도 저질렀나요? 장인어른 아프신 거 안타깝지만 제 몸을 떼어주는 건 제 선택이에요. 왜 저를 살인자 취급하시냐고요. 전화기 너머 장모님은 기다렸다는 듯 비명을 섞어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알아. 지혜도 너 같은 놈이랑은 절대 못 산다더라.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 몸뚱이 하나 잘 챙겨서 나가. 전화는 끊겼고 나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로 나온 아내는 그 광경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리 엄마 틀린 말 한 거 없어. 아빠 죽으면 나도 자기랑 끝이야. 자기가 우리 아빠 포기한 것처럼 나도 우리 결혼 포기할 거야. 수술 날짜 이번 주 금요일로 잡혀 있어. 그때까지 병원에 안 나타나면 우린 남남인 줄 알아.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을 캐리어에 마구 쑤셔 넣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처가로 들어가겠다는 무언의 시위였습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라리 이혼을 하고 말지 수술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한 명의 인간으로 보지 않고 오직 장인어른의 교체용 부품 정도로 취급하는 이 집안의 태도에 정이 뚝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내가 공포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그들은 그 권리를 불효와 이기심이라는 이름으로 난도질했습니다. 밤새 거실 소파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수술대에 올라 간을 떼어준다면 이 집안은 나를 진정으로 고마워할까? 아니면 당연한 도리를 한 것이라며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할까?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휴대폰 액정에는 장모님이 보낸 마지막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병원에서 보게. 마지막 기회야.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나를 단두대로 부르는 소환장이었습니다. 결전의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병원이 아닌 회사로 향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약속한 오전 9시가 되자마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 장모님의 전화가 대여섯 통 연달아 찍혔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카톡 메시지들은 이제 요청이 아니라 저주의 언어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서방 지금 어디야? 병원이야. 왜 안 나타나? 지혜 지금 병원 복도에서 실신했어. 자네 정말 인간도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이래? 영감 산소호흡기 수치 떨어지고 있어. 자네가 지금 안 오면 자네는 살인자야. 평생 감옥 가는 마음으로 살 줄 알아. 그때 장인어른의 형님, 즉 척큰 아버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안의 어른이라 무시할 수 없어 전화를 받자마자 쩌렁쩌렁한 호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서방,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사람이 돌이라는 게 있지. 사돈이 다 죽어가는데 사이라는 놈이 제 몸 아깝다고 도망을 가. 자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나? 내 당장 자네 회사로 사람 보낼 테니까 그리 알게. 처가 식구들이 단체로 나를 사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효라는 절대적인 명분을 깃발처럼 흔들며
내 신체의 자유와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내가 느낀 공포와 고뇌는 그들에게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오직 장인 어른을 살려낼 간 덩어리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뿐이었죠. 점심시간쯤 아내가 회사 로비로 찾아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퉁퉁 부은 눈을 한 아내는 나를 보자마자 사람들 앞인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야, 제발. 제발 살려줘. 아빠 오늘 넘기기 힘들대. 교수님이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셨어. 자기가 마음 돌려주면 나 평생 자기 발 닦아주며 살게. 응. 지금 당장 같이 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아픈 장인을 외면하는 비정한 사위처럼 보였을 겁니다. 나는 아내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아내는 내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왜 안 된다는 거야? 가는 잘한다며. 자기가 죽는 것도 아니잖아.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나랑 우리 아빠보다 자기 몸뚱이 하나가 그렇게 소중해. 지혜야, 일어나. 여기서 이럴 일 아니야. 아니 여기서 결판 내.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간다면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아내는 가방에서 커터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극단적인 가스라이팅의 정점이었습니다. 나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던 여자가, 내가 사랑해서 평생을 약속했던 여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남편의 생명을 담보로 자해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에게 나는 남편이 아니라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지혜야, 너 정말 무섭다. 내 나지막한 말에 아내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너 지금 나를 협박해서 내 배를 가르게 하겠다는 거잖아. 술실 들어가서 내가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해도 너는 내 아버지만 살았으면 상관없다는 표정이야. 내 눈엔 지금 내가 안 보이니? 떨고 있는 내 심장 소리는 안 들려? 아내는 대답 대신 히스테릭하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피해 회사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정처 없이 걷다 보니 병원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장모님이 보낸 마지막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박서방, 방금 영감 친정지 와서 심폐소생술했네. 자네가 오늘 안 오면 우리 가족 모두 여기서 죽을 거네. 유서에 자네 이름 썩자 똑똑히 써놓고 죽을 줄 알아. 이제는 협박을 넘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집단 관계가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간을 주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까? 아니면 평생 억지로 해준 사위라는 딱지가 붙어 또 다른 멸시를 당할까? 그때 내 본가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방금 사부인 장모님한테 연락 왔다. 내가 사돈 살릴 수 있는데 도망갔다고. 아들아, 정말이니? 사돈이 그렇게 위중하시냐? 그래도 내 몸이 먼저지. 엄마는 내가 무섭다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사돈 댁 기세가 너무 무서워서. 엄마가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다. 가서 빈다는데 어쩌니? 장모님은 결국 내 부모님까지 병원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리고 있었습니다. 노안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우리 어머니까지 이 진흙탕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도 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살해에 가까운 증오였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근처 법무법인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가가 나를 장기 부품으로 본다면 나도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대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을 나오는 내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둑해졌고 겨울 공기는 칼날처럼 내볼을 스쳤습니다. 나는 다시 켜진 휴대폰 속 수백 개의 부재중 전화와 저주 섞인 메시지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떨림은 멈췄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지독하리만큼 투명한 이성이 들어찼습니다. 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는 처가 식구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나를 발견한 장모님이 달려 나와 내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천하에 후석 없는 놈. 이제야 왔어. 영감 지금 임종 직전이야. 내가 조금만 일찍 왔어도 수술 들어갔을 거 아니야. 척큰 아버님과 처제, 동서들까지 나를 둘러싸고 한마디씩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보다 원망의 대상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 멀리서 초라하게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장모님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우리 어머니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가 식구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할 말 있어서 왔습니다. 내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너무나 낮고 단호해서였을까요? 시끄럽던 복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품 안에서 서류봉투를 꺼내 아내 앞에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그리고 이건 내가 그동안 장인어른 병원비랑 간병비로 쓴 내역들, 마지막으로 장모님이 보내신 협박 메시지들 갈무리한 증거 자료야. 아내가 멍한 눈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박서방, 지금 이 상황에 이혼 소리가 나와? 자네 미쳤나? 장모님이 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친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야. 당신들한테 나는 사위도 가족도 아니었어. 그저 장인어른감 망가지면 갈아 끼울 수 있는 스페어 타이어였지. 내가 무섭다고 할 때, 내 몸 50%를 떼어내는 게 공포스럽다고 말할 때 당신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내 걱정해 준 사람 있어. 나는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혜야, 내가 오늘 회사 로비에서 칼 들고 협박할 때 난 우리가 보낸 5년의 시간이 쓰레기였다는 걸 깨달았어. 넌 아빠를 살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빠가 죽고 나서 내가 느낄 죄책감을 나한테 떠넘기고 싶었던 거야. 내가 간을 안 줘서 아빠가 죽었다는 핑계가 필요했던 거라고. 아니야. 난 그냥 아빠가 불쌍해서.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아니, 넌 나를 살인자로 만들었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까지 여기 불러내서 무릎 꿇리다니. 당신들이 말하는 그 효도에 왜 내 부모님의 존엄까지 바쳐야 하지? 장인어른이 술로 감 망가뜨릴 때 말리지도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남의 감 뺏으려고 생사람을 잡아.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가족이야.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의사에게 쏠렸습니다. 환자분 방금 운명하셨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복도는 순식간에 오열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장모님은 내 가슴을 팍팍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죽였어. 박서방 내가 죽인 거야. 아내도 나를 주모 섞인 눈으로 노려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당신들 논리대로라면 내가 죽인 걸로 해요. 평생 나 저주하면서 사세요. 근데 나도 당신들 용서 안 해. 내 신체를 강제로 적출하려 했던 그 폭력, 내 부모님 모욕한 거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이제 법정에서 봅시다. 나는 어머니를 부축해 뒤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욕설과 저주가 빗발쳤지만 병원 로비를 빠져나오는 순간 느낀 것은 지독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그 후 이혼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 되었습니다. 처가는 나를 비정한 사위로 몰아 위자료를 뜯어내려 했지만 내가 모아둔 장모님의 협박 카톡과 아내의 자해, 소동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고 폭언을 일삼은 처가 측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끔 혼자 술잔을 기울일 때면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내가 간을 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장인어른은 사셨을지 모르지만 나는 평생 그 집안의 기세에 눌려 자아를 상실한 채 장기 기증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을 겁니다. 내 건강이 조금만 나빠져도 간 떼어준 것 때문에 유스 떤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겠지요. 나는 내 몸을 지켰고 내 부모님의 아들로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 중 누군가는 나를 장인 살린 사위 대신 이혼한 비정한 남자로 기억하겠지만 나는 오늘 아침 거울 속에 비친 내 온전한 육체를 보며 안도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생명을 갈취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숨을 쉽니다.